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국민의힘이 두 곳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9%, 박영선 후보가 37.7%, 그래서 21.3%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했고요.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박형준 후보가 64%, 그 다음에 김영춘 후보가 34%,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승리 요인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지난 4년간의 누적된 무능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원재론, 이게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생긴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죄,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LH 투기 의혹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의 신뢰 추락, 이런 것도 보탠 것이 있다. 거기다가 박영선 후보의 무리한 네거티브 전략, 예를 들어서 자, 본질도 아닌 무슨 뭐 특이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생태탕까지 하고 나중엔 뭐 페라가 뭐 구두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집착,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불신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의 살포 뭐 이런 것도 완전히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박영선 후보의 패인은 오세훈 후보의 승인, 이것을 거꾸로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하나 더, 결국은 민주당이 권력형 부패 등 중대한 비리로 인해서 무공천을 하겠다 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인과응보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박형준 후보가 뭐 처음부터 정권 심판 분위기였으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상황이 뒤집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워낙 악화된 민심으로 인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 뭐 이런 걸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백약이 무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김영춘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도 박형준 LCT 의혹 뭐 이런 걸로 막판에 좀 잽을 날려봤습니다만은 결국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사태, 이 국민의힘의 압승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 특히 그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과연 내년 3월 9일날 치러지는 대선 결과와 일치할 것이냐 일치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고 내년 대선도 승리할 것이냐, 이걸 직결되느냐,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아마 이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그것은 포장도로로 갈 것을 비포장도로로 가는 정도지 별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정도가 모범 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11개월 뒤에 과연 지금의 여론 지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이거 분명치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판도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선이라는 것이 인물과 구도와 정책,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 뭐 정책은 비슷할 것이고, 그 민주당은 결국 뭐 포퓰리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또 아주 강력한 네거티브, 뭐 그거는 민주당의 특기니까 아마도 민주당이 거기에 기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지죠. 오세훈과 내년 대선 후보, 뭐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인물 달라지죠. 구도도 비슷해질 텐데, 만약에 뭐 TK 지역이나 내지는 친문 후보가 나온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구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 아닙니까? 안동 출신으로서 수도권에 와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경북 출신의 후보가 경북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도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결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비포장도로냐 포장도로냐,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로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다소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이끌어갈 주도권 확보가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택이라는 건 뭐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하든가 제3지대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이김으로써 4연패의 늪에서 탈출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4연패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4번 연거푸 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은 물론 전국 선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을 합치면요, 전국 유권자의 26%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 넘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 전국 선거의 축소판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한테는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 정리 등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택도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윤 전 총장의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힘의 노선 설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4.7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내년 대선에 대비해서 내부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내부 정비. 지금 4.7 보궐선거에 올인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내부 정비 우선.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부 정비라는 게 뭡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정비하는 문제. 이 조직 정비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입당 문제를 비롯한 과거 친박 세력과의 관계 정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입당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자강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도 해볼만해. 우리가 우리 자체 후보를 키우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대선 후보를 갖다 바친다? 이게 제1야당, 특히 4.7 보궐선거에서 이긴 제1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원들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 당원들이 지금 기운을 차리니까 그런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강론을 앞세워서, 봐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처음에 초반에는 안철수 대표가 뭐 굉장히 앞서가서 안철수한테 갖다 바치자, 뭐 이런 당내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서 여론을 휩쓸어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정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에 가서 거기서 나중에 범야권 단일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과 4월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 7일 오늘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20일 정도는 이제 그런 기간이 유지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5월 달에는 발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이제 윤석열의 선택이 5월 달에는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부 자강론, 뭐 또는 국민의힘 주도의 빅텐트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주도의 빅텐트론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그대로 당 조직이나 이런 걸 갖다 바칠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우리가 빅텐트를 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밑에 n분의 1로 들어오는 방안,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쥔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자강론과 더불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거기에 n분의 1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제3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이게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6월 정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에 국민의힘 측과, 왜냐면 국민의힘이 5월 달에 대표 경선을 하거든요.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내일부터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체제 정비, 그러니까 5월 달에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아가지고 서울과 부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 그래 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 그럼 역시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로 대표 경선을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내년 대선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누가 협상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5월달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5월달에 대표가 되는 사람, 그게 뭐 조호영 원내대표가 됐든 정진석 의원이 됐든 아니면 뭐 조경태 의원도 지금 뭐 대표 출마한다고 그러고요. 여러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대표성 있게 윤석열 전 총장 측과 협상을 해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힘을 합칠 것이냐,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때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뽑히고 난 뒤에 국민의힘 주도의 빅텐트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더 뒤로 늦춰져 가면서 국민의힘과의 연대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선택지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앞의 선택지가 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힘도 n분의 1로 야권 빅텐트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총의를 묻지 않으면 이런 게 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2006년에 당시 고건 전 국무총리가 있었죠. 고건 전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측에 제안을 합니다. 자, 열린우리당 어차피 다 망가졌는데 그러면 열린우리당이 내가 주도하는, 그때는 여당이었으니까 열린우리당이 여당 정계 개편에 n분의 1로 참여하시오. 그래서 우리 정권 재창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열린우리당, 그 다 떨어졌다는 열린우리당 당원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메신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입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권 여당의 당원이라는 자존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존심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해, 우리가 아무리 다 떨어졌지만 이라고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둘 사이에 합류가 안 됐고 결국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가져왔다. 물론 그거 아니어도 뭐 당선됐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07년에 민주당 측에 대선 후보로 나왔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이명박 후보와 거의 비등한 게임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버리고 윤석열 주도의 빅텐트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선택을 하도록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그건 이제 대단한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국민의힘 주도의 빅텐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늦게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여기에는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윤석열과 정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집권 여당에 의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등판도 못 해보고 그냥 상처 입고 어찌 보면 좌절할 가능성,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케이스, 이럴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한 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데, 그게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지, 윤석열 전 총장 앞에 그게 있는데, 하나는 정말 좋은 선택지지만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차선의 선택지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은 그나마 꽤 열려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대선 가도에 서광이 비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서광의 이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 고민을 깊게 하는 요소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11개월간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